다음은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지금 일본 재계에 떨어진 굉장히 심각한 폭탄 두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내용 아니에요. 지금 올해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무역 흑자는 여전히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체적인 무역 금액의 감소가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본을 중심으로 했던 무역 규모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쌓이지 않고 흑자가 유지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새로운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 소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옛날보다 적게 나가도 많이 남는 이유가 예전에는 다음 생산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올해 일본은 재고를 딸딸 긁어 써가지고 납품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소재를 수출하던 소재 기업들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IT라든지 또는 전자업계에 일종의 한국발 역풍이 올 거다라는 위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먼저 미쓰비시 자동차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쓰비시에 관련돼서는 몇 번 방송을 해드렸죠. 일본의 가장 원천적인 적폐 재벌, 일본인들의 사실 일본 국민들의 피를 빨았던 기업이고 전범 기업이고 전쟁 이후에도 아직도 자민당을 먹여 살리고 있는 아베 후원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미쓰비시가 처음 시작된 그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870년대에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됐어요. 중공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배를 뭐 하는데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일본 우편을 병합을 해가지고 이 일본 우편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자국에 있는 아녀자들을 인신매매해서 실어날랐다라는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때 그러한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을 일본 왕가하고 나눠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왕가와 이제 보수 재벌들, 부패한 정치인들과 함께 성장해온 회사가 미쓰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1870년도에 배를 만들다가 1917년도 이후에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가 사실은 그 당시에 자동차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자동차를 갖다가 카피해서 또는 조립해서 만드는 수제품 형태의 자동차 사업을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사업을 진행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군수기업이 돼서 트럭이라든지 전장 물자들을 만들었고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 다 반개 회사를 거느린 거의 800개가 가까운 반개 회사를 거느린 일본 최대의 재벌로 성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전쟁의 패전 이후로 세계 회사로 분할됐었어요. 메가드에서 분할이 됐었는데 64년에 재결합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보수 우익 쪽에다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내는 회사이기도 하고 세익계 학원이라 그래갖고 아바가 나왔던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던 비리 학원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해갖고 사립으로 운영해서 키워주는 비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베가 여기 출신으로 대학을 나왔고 아베의 형이 여기서 이사장을 하고 있고 아베의 가족들이 이 미쓰비시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자동차 부분이 독자적으로 분리가 돼 나오면서 미쓰비시 자동차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일종의 그 관용차를 독점하는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쓰비시는 전통적으로 소형차나 경차보다는 중형차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됐던 그랜저의 원형이 미쓰비시 자동차입니다. 에쿠스의 초기 모델도 미쓰비시가 생산하고 양산했던 제품이었죠. 그래서 이 중형차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일본에 있는 웬만한 정치인들과 관공서에다가 전부 다 뿌려가지고 정말 그 쉽게 놀고 먹는 그런 자동차 사업을 했던 회사가 미쓰비시입니다. 그래서 미쓰비시는 애초에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신모델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한 모델 5개, 6개 정도만 쭉 가지고 약간 디자인만 살짝 바꿔가면서 스테디셀러로 쭉 팔아먹는 거예요. 뭐 영업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세금으로 팍팍 사줬으니까. 뭐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디자인이 항상 많이 그 처지는 뭐 그런 상황에 평가가 좋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가 브레이크 결함을 은폐를 합니다. 그것도 한 20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 자차의 브레이크 결함을 은폐를 했다가 120만 대를 리콜을 처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반성을 하고 이걸 빨리 수선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안 커지는데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키우고 해다 나중에 빵 터졌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손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0대를 리콜을 하고 나다 보니까 120만 대를 리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가 팔리겠어요? 이제 안 팔리는 거지. 저 차는 위험한 차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경차 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경차 라인을 만들어 경차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다시 관급으로 해갖고 사람들한테 광고해서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2016년도 들어서 아까 사고 난 이후로 경차로 넘어갔었고 그 경차를 해갖고 웬만큼 판매 지수를 올려오다가 2016년도에 이 경차들이 전부 다 연비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또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두 번째로 배신을 때린 거죠. 처음에는 브레이크 결함을 숨겼고 두 번째는 그 중형차가 안 팔리니까 경차를 만들어 놓고 미쓰비시 경차가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라고 90년대부터 한 20년을 거짓말을 치고 차를 팔아먹다가 연비를 사기치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리콜을 할 수도 없어 이제. 왜냐면 기름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차를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름값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 시점에 닛산에다가 넘겨버립니다. 회사를. 그래가지고 미쓰비시 자동차가 닛산으로 넘어가서 닛산의 하부 조직이 되고 닛산이 이걸 관리하는 형태가 생긴 거죠. 근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 가면 안 새겠습니까? 얘네가 이제 닛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다가 이거를 이제 수출을 했어요. 자동차들을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들을 수출하는 과정 중에 디젤차, 왜냐면 유럽 쪽에서는 이제 장거리 뛰고 뭐 이러니까 디젤차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폭스바겐도 디젤차 문제 일으켰었잖아요. 연비 조작한 거.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연비 조작한 게 독일에서 걸려가지고 미쓰비시 독일 지사겠죠. 이게 이제 경찰한테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장치 조작이 드러나서 공식적으로 기소를 당하게 됐고 어마어마한 배징금을 물어낼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미쓰비시의 유럽 자동차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만큼 과징금, 뭐 아니면 벌금, 징벌적 벌금, 독일은 그게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요, 50조 원을 벌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많은 징벌적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이다가 한 방에 꼬꾸러져 버리게 이 벌금 때문에 있었거든요. 독일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징벌적 벌금 제도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쓰비시 자동차도 얼마의 과징금을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퇴출됐다라고 봐야 될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이미 독일 검찰이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뭐 레겐스부르크 뭐 이런 그 10개의 사업장을 전부 다 그 조사를 마쳤고요. 이 시설들이 전부 다 폐쇄가 되게 된다고 하면 독일에서 유럽에서 미쓰비시 자동차를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벌어진 문제예요. 어차피 일본 차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자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에다가 도요타를 비롯한 외국계 그 일본계 자동차들이 미국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 진출을 했으나 원래 진출을 했을 때는 부품은 일본산을 갖다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 일본 자동차의 부품을 그 정도 가격에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그거에 대한 우회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끌어들였죠.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완전히 쌩까버리는 바람에 철판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품에 대한 과세가 높아지면서 일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만들게 되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순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으로 남아 있으면서 일본의 해외 자동차 사업 부분은 거의 다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감한 마케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일본 1, 2위를 다투던 닛산 자동차가 작년에 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이걸 인해 갖고 유럽을 비롯한 미주 시장 안에서 판매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자동차가 이제 급격한 하락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쓰비시 자동차가 이번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자동차의 세계 시장 퇴출이 멀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동남아 시장, 인도 시장 이런 데를 현대가 가갖고 한번 쓸어주게 되면 일본의 경제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 자동차 사업도 인체 쪽이다. 그럼 일본은 4년 후에 망할 거, 2년 후에 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예상하게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이번에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추정이지만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잖아요. 이 공교로운 타이밍에 2년 후면 망할 일본을 1년 안에 망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주에도 터졌습니다. 그게 바로 도요타 자동차 도시바. 네. 도시바의 회계 분식 회계가 터져버리게 된 거죠. 네. 이거 생각 같지 않게 엄청 큰 겁니다. 사실 도시바는요, 일본에 남아있는 사실상 이제 소니는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도시바도 한때는 제일 잘 나가는 전자제품 회사였습니다만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 부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현금을 털렸어요. 결국 미국이 다 해먹은 거지. 그래서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고 원자력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하던 전자제품 생산에 관련된 어떤 그 연구 투자라든지 신제품 개발이 늦었어요. 도시바도 액정 패널이라든지 옛날에 그 플라즈마 TV 같은 쪽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던 기업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크게 벌리던 회사였는데 이 원자력 발전 사업에다가 돈을 쪽쪽쪽 다 빨리는 바람에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후쿠시마 사고를 숨기고 막아내는 데 있어서 또 도시바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 방송을 다시 또 언급해 드리자면 후쿠시마 원자로 중에 이제 5, 6호기 이쪽 그러니까 신설 원자로 안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새로운 원료를 가지고 연료 시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다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되는 도시바가 그쪽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정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쪽에 다 모든 정신이 팔리면서 전자제품을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면 TV 부분 안에서 우리나라 TV들이 지금 막 롤러블 TV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일본 TV는 도시바에서 나온 TV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야만 기술이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격은 또 되게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개발된 모델을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멈춰 있는 도시바였기 때문에 도시바가 엄청 어렵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7년에 그 장부 조작을 한번 해가지고 분식회계 회장이 한번 잘립니다. 그 당시에 연말에 갑자기 매출을 한 3일 만에 한 1,000억 이상을 끌어올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3일 만에 1,000억을 하늘에서 뚝 벌어 와가지고 적자를 면하게끔 장부를 조작하다 이게 들켰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짓거리를 한 게 아니고 또 경영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도시바의 어떤 기업적인 그 도덕성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친 상황이 3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새 CEO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도시바가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사고를 친 겁니다. 이번에는 순환 매출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1,000억을 없는 매출을 만들어냈다 들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들키기 위해서 순환 매출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을 씁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많이 썼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 대 회사가 아무런 물건이 오가지 않는 상태에서 전표만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범인의 가게에다가 1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정도 매출 전표를 딱 끊고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세금 계산을 끊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보미가 나한테 다시 이 1,000억 원어치 물건을 써주면 사실 우리는 그 주고받은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1,000억씩 매출을 서로 주고받은 거잖아. 이게 순환 매출이거든요.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너무 그래서 아날로그 아니에요? 너무 아날로그인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1,000억 매출을 올리게 되면 기업어음이 발생을 하고 네. 그 기업어음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순환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상 매출로 대출을 받아 쓰기는 목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송 작가님 시대에나 가능한 거 그래 아니에요? 내가 92년도에 했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짓거리들을 둘이만 하면 들키잖아. 그러니까 10개가 넘는 회사를 엮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만 하고 주고받으면 티나니까 그 옆에 다른 회사들을 거쳐서 한 10바퀴를 돌려가지고 도시다가 돌려받은 거지. 순환 매출을 다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 10개 대기업들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약 한 200억씩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씩 가상 매출을 내 가지고 그 돈을 빼먹었고 토탈해서 약 2천억 정도의 가상 매출을 만들어 가지고 위장 장부를 쓰고 이걸로 대출을 받은 흔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 10개가 다 걸린 거지 뭐 나중에 감사해.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도시바 IT라든지 일본 제철 같은 이른바 우리로 말하면 그 1급 상장 업체들이 상당수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포철하고 삼성전자가 가짜 매출을 만들어 갖고 지들끼리 없는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가짜 장부를 쓰다 들켜버린 거야. 근데 소위 상위 기업. 그렇지. 잡아놓고 보니까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회사 이름을 엮으면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뭐 기아라든지 뭐 현대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서로 엮어가지고 한 구다리씩 지금 몰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1급 기업들이 전부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 버린 거란 말이죠. 일본 이 상무성이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될까 마야 될까 이게 겁을 먹고 있는 정도에 지금. 만일 이걸 까버리면 이 회사가 그동안 올려왔던 모든 재무에 관련된 그 장부들을 다 까봐야 돼요. 그러면 일본 안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던 1등급 기업들, 우리로 말하면 1급 상장 기업들에 대한 기업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다는 거지. 원래 일본은 정직하다, 일본 기업들은 정직하다, 근면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해외 투자자들 자금도 많이 받아서 쓰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의 일본 그 국가 금융기관의 돈들이 엄청나게 오바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의 기업 부채는 우리나라랑 되지도 못해요. 막 1000%, 2000%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해. 맞아. 클래스가 예. 달라.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장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망했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같으면 한 240년 형을 살아야 돼. 앨런 같은 그런 회사의 케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아닌 도시바나 일본 제철이 끼어들어갖고 이걸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작년에 얼마나 일본 기업들이 힘들었는가. 일본 대기업들이 얼마나 먹고 쓸 게 없었으면 그 돈이 아쉬워갖고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도 대변을 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기업은 분식회가 우습다고 들었는데. 아니 이제 그거를 감사하는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서로 짜고 이런 것들을 안 밝히고 그냥 묻고 넘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터져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장부를 다 까야 돼. 까면 뭐 올해만 했겠어 걔네들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연중 행사죠. 연중 행사를 했을 거고 감춰놔놨던 장부들도 다 드러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주가를 비롯해서 기업 신용도 확 가버리게 되면 걔들이 또 기록은 또 얼마나 철두철미한데. 그럼요. 까뜩이나 힘들었던 이 일본 중소기업이나 소재기업들은 그나마 중소기업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일본 경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핵폭탄급이라는 거지. 이번 도시바의 분식회계 사태는. 판도라.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거를 철저하게 까가지고 재조사 할 것인지 아니면 사장 하나 바꾸고 격리 회계 담당하는 직원 하나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덮고 넘어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일본 경제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신뢰도는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4년 후에 망할 거 1년 후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방사능 그렇죠. 이제 안에서 잘 해나가고 있던 기업들까지도 탄탄한 일본을 받쳐주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재벌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이 위기를 정상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IMF가 일본을 언제 인수하냐고요? 일본이 IMF에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뭐 아베가 지금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이 기회에 추가 자금들을 몽땅 찍어가지고 어차피 윤전기 돌려가지고 돈 찍어내서 다시 제2의 아베노믹스를 선언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도 가능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일본 경제의 실체, 일본이라는 국가의 어떤 그 행정적인 문제들은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극적인 폭탄이 터지는 정말 뭐랄까 디데이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래저래 도쿄 올림픽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진 마십시오. 네, 그냥 중계로 보세요. 최근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 긴자에 뭐 한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들의 방송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다시피 뭐 우리가 일본이랑 뭐 단교한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정사정이 급해서 일부 뭐 관광객들이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소재 국산화라든지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하고 맥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이 한국인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우리를 냄비라고 우습게 보고 해볼 테면 해봐라고 배짱 텄던 아베 사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자각을 갖고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점점 무릎을 꿇고 넉다운 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대발님, 유진아님, 박행사님은 두 번째 스트림이 끝난 후에 주셨네요. YH문님, IM중전님, JJ님, 김성은 아치브님, 산수님, 최철민님, 네, 소중한 후원 감사히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핑퐁을 해가면서 스스로 저렇게 무너져 주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국격과 국력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들이 이 한국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남북관계, 남북협력 빨리 활발하게 진행하고 통일 한반도가 앞으로 아시아를 떠나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일본이란 중국을 하청 국가로 거느릴 수 있게 되면요. 그때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힘, 문재인 정부의 힘이다 라고 국뽕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유독 마라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매 방송들 전부 다 좀 길게 빠졌는데요. 한 주를 쉬었더니. 한 주를 쉬었더니 제가 금단 현상이 와서 조금 더 심하게 몰아쳤던 뭐 그런 공복 네, 있으잖아요. 방송에 대한 어떤 부족감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껏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원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새해부터 하려고요. 유일하게 이 방송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스폰서인 우리 파켓몰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필요하신 물건의 구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